한약자원연구센터의 최고야 라고 합니다. 오늘은 본초 탐사대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본초가 무엇인지 우리가 탐사하고자 하는 그 약용식물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요, 이 한약이라고 하죠. 한자로 써 있지만 상단에 우리 또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약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약을 한약이라고 하죠. 한의학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을 말하는 것이고, 한식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복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 의상을 한복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약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약물요법을 한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는 한자를 요 한자를 썼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한나라 한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온 의학이긴 하지만 한나라 한자, 중국의 한자를 쓰면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 글자를 이 한자, 우리나라 한자로 1980년대부터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한자를 써서 한약이라고 합니다. 예, 똑같은 한약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이라고 하고요, 북한에서는 같은 것을 고려약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중자를 써가지고 중약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한방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약, 고려약, 중약, 한방약 각각 다 다르지만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똑같은 겁니다. 나라별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서 인간이 만든 것은 인공물이라고 하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천연물이라고 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천연물 중에서 약으로 쓰는 것을 이제 생약이라고 하고요, 약으로 쓰는 것 중에서 한의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약으로 쓰는 것을 한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약은 생약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생약은 천연물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또 이 한약은 크게 한약재하고 한약재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약재라는 것은 한약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라는 얘기고요, 한약재재는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든 우리가 복용하는 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삼이랄지 녹각이랄지 감초랄지 이런 것들은 재료가 되니까 한약재이고요, 이거를 물에다가 펄펄 끓여 가지고 사약과 같은 이런 시커먼 약물로 만들면 이것은 한약재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 그래서 한약재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본초라고도 합니다. 뿌리 본자에 풀 초자를 써서 한약재가 대부분 풀 뿌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초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 몸을 치료하는데 근본이 되는 풀이다 해서 본초라고도 합니다. 또 쉽게 말하면 약초라고 하죠. 약으로 사용되는 풀. 그래서 한약재나 본초나 약초나 다 비슷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본초죠. 한약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감초와 같은 식물성 한약재도 있고요, 이 가운데 이것은 아주 귀여운 곰돌이인데, 이 곰돌이의 배를 갈라서 뱃속에 쓸개를 꺼내서 약으로 쓰면 그 웅담이라고 하죠. 웅담과 같은 동물성 한약재도 있고요, 이런 매머드나 또는 공룡과 같은 옛날 동물들의 화석이 돌처럼 굳은 것은 광물성 약재로 쓰이는 용골 같은 이런 약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동물, 광물 다양한 종류의 약재들이 한약재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한약재는 식물성입니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식물이죠. 그리고 가장 채취하기도 쉽고 또 가공이나 건조하기도 쉽기 때문에 한약재 중에서 식물성이 한 70% 내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한약재 중에서도 부위별로 다양한 부위를 약으로 씁니다. 둥굴레 같은 경우에는 땅속 줄기를 옥죽이라고 해서 약으로 쓰고 있고요, 또 황벽 같은 경우에는 줄기에 나무 껍질을 벗겨서 약으로 쓰고 있고, 이것은 이제 산수유죠. 산수유는 열매를 약으로 씁니다. 이건 자소엽이라고 하는데, 차적이라는 식물의 잎을 자소엽이라고 하죠. 또 꽃도 씁니다. 감국이나 국화 같은 경우는 꽃을 약으로 쓰는 한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한약재를 가지고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제재를 만들면 한약제재라고 하는데요, 가장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물약이죠. 먹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쓰디쓴 물약, 이것도 한약제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넓은 의미로.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가루약이랄지 알약 또는 시럽제제,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한약제재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파스, 한방 파스도 일종의 한약제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과 같이 시커멓게 달인 물약만이 한약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제형이 한약제재로 개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퀴즈인데요, 이 본초 탐사 때 대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퀴즈가 되겠죠. 다음 중에서 한약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여러분, 한약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네. 다들 답을 알고 있겠죠. 3번은 한약이 아니죠. 아스피린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양약이죠. 1번은 수삼, 4번은 감초고요. 2번은 갈근탕 한약 제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약용식물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용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약으로 이용하는 식물이 있고 약의 원료로 이용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약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그 식물 자체를 약으로 쓰는 것이고요. 약의 원료라는 것은 그 식물에서 어떤 성분을 추출해서 약을 만드는 재료로 쓰는 것이죠. 약으로 이용하는 식물에는 한의학의 경우에는 인삼, 당귀, 백출, 오미자, 구기자, 매실 이런 것과 같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쓸 수 있는 한약재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약으로 식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인도에는 인도 전통 약물을 아유르베다라고 하는데 강황, 카레의 주성분이죠. 또 가자, 바코라, 미르톨 이런 다양한 식물들을 또 인도 의학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도 전통적으로 허브요법이라고 해서 로즈마리랄지 쥐어준풀 같은 것을 전통 약초로 쓰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죠. 커피는 우리 주변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음료인데 아프리카 전통 약물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약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배가 아플 때 엄마한테 약을 다려달라 해서 커피를 먹으면 되겠죠. 물론 안 됩니다. 커피가 꼭 필요할 때만 먹는 겁니다. 악마의 발톱 같은 게 유명한 그 관절염 치료할 때 쓰는 그런 약도 있죠. 또 오세아니아, 호주나 뉴질랜드 또는 폴리네시아와 같은 오세아니아 전통 지역에서도 유칼립투스랄지 병풀 이런 약재들을 약으로 썼습니다. 또 북아메리카, 북미 인디언이라고 하죠. 옥수수는 아메리카 원산이기 때문에 그 북미 쪽에서 전통적으로 약으로 썼고요. 또 요즘 아버님들이 많이 드시는 소팔메토라는 약재도 북미 전통 약재가 되겠습니다. 또 남미에서도 아마존 같은 데 아직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죠. 마카랄지, 기나랄지, 과라나 이런 것들도 남미의 전통 약재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나의 경우에는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데 사용해 가지고 한약 제제가 아니라 생약 제제, 일반 의약품으로도 개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들이 있는데요. 아스피린은 제일 처음에 발견된 것이 버드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부터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가 최초에는 아스피린의 원료였고요. 지금은 합성해서 다른 방식으로 만들지만 처음에는 버드나무를 원료로 썼습니다. 또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고 있는 아르테미시닌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그 약품의 원료는 개똥쑥입니다. 개똥쑥을 저온에서 추출해가지고 뽑아낸 성분이 아르테미시닌이었죠. 또 항암제 탁솔로 쓰이는 그 항암제 원료가 이제 미국에 분포하고 있는 주목 종류를 원료로 썼습니다. 또 예전에 신종플루라는 병이 유행했을 때 그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있었는데요. 그 타미플루의 원료가 팔각회양이었죠. 그래서 이것들은 약으로 사용되는 식물 자체가 약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그 식물에서 추출된 성분이 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우린 본초 탐사를 해야 되니까 주변에 볼 수 있는 약재, 약초, 약용식물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비약용식물과 약용식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용식물의 감별을 하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식물이 나무인지 덩굴인지 풀인지를 알아봐야 되겠고요. 또 같은 풀이면 이게 쌍떡잎 식물인지 외떡잎 식물인지를 구분해야 되고요. 또 잎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잎의 모양은 어떤지, 또 잎의 가장자리에 뭐 털이 있는지 가시가 있는지 이런 모양도 중요하고, 또 꽃의 모양이 어떤지, 꽃의 크기나 색깔이 어떤지, 암술과 수술의 개수가 어떤지 이런 꽃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줄기의 길이랄지 굵기랄지 나무 껍질의 형태랄지 줄기를 잘라봤을 때 단면의 모양이 어떤지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보아서 약용식물을 감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면요. 국화과 식물은 국화과라고 하는 커다란 과가 있는데 그 과에 속하는 식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긴 꽃을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꽃술이 달려있는 관상화가 있고 곁에 마치 혀와 같이 생겼다고 해서 설상화라고 부르는 꽃잎들이 테두리를 이루고 있죠. 이런 모양들을 갖고 있는 것이 모든 국화과 식물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꽃 모양을 보고 이것은 국화과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산형과 식물이 있는데요. 산형과는 산자 우산할 때 산자죠. 꽃 달린 모양이 마치 우산을 펼쳐놓은 모양과 같다고 해서 산형과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미나리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꽃 모양이 마치 우산처럼 생겼다. 그러면 이것은 산형과 식물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꿀풀과 식물은 꿀풀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루비아라는 식물이 꿀풀의 한 종류가 되겠죠. 꿀풀과의 한 종류가 되겠죠. 꽃잎을 따서 먹어봤을 때 달달한 꿀맛이 나기 때문에 꿀풀이라고 부르는데요. 순형과라고도 부릅니다. 입술 모양으로 윗
꽃잎과 아래 꽃잎이 함께 모여져 가지고 입술처럼 보인다고 해서 순형과 또는 꿀풀과라고 합니다. 또 콩과, 콩과는 말 그대로 콩 열매가 달리는 이 콩 꼬투리가 달리는 것이 이제 콩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입술 모양의 꽃을 갖고 있으면 꿀풀과구나, 또 콩 꼬투리가 달리면 콩과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용식물을 감별하는 실제 모습을 볼 텐데요. 산에 갔을 때 산삼을 발견했다 그러면 신봤다 하고 외치고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린 다음에 조심스럽게 캐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시가 얼마다 이렇게 판정을 해드리죠. 근데 산에 갔을 때 이게 산삼이냐 아니냐를 알려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산삼은 일단 이파리가 5개가 한데 모여서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파리 5개가 또 여러 개의 가지, 3개, 4개, 5개의 가지를 이루어서 한 포기를 이루죠. 그런데 오가피도 마찬가지로 5개의 이파리가 한데 모여서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피도 어릴 때는 인삼과 똑같이 생겼고, 인삼도 어릴 때는 당연히 인삼이죠. 근데 인삼하고 오가피를 구분하는 방법은 딱 줄기를 보았을 때 인삼은 풀이기 때문에 줄기도 풀 형태고, 오갈피 나무는 나무기 때문에 줄기가 나무, 목질화되어 있어서 코르크 껍질도 있고 두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를 보아서 이것이 나무냐 그러면 오가피다, 이것이 풀이다 그러면 인삼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갔을 때 잎이 5개씩 모여서 나는 식물이 발견됐는데 잎을 젖혀보니까 줄기가 나무가 아니고 풀로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드디어 인삼을 발견했구나 하고 신봤다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나무다 그러면 실망했다, 그냥 내려오시면 됩니다. 캐지 말고. 물론 산삼 발견해도 캐지 말고 그냥 내려오셔야 됩니다. 모든 산에 있는 산삼 다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비슷하게 생긴 식물인데 전혀 다른 분류를 갖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것은 수련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연꽃입니다. 지금 연꽃은 꽃을 안 보여드렸는데, 꽃이 피어 있으면 수련꽃과 연꽃의 꽃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수련은 수련과에 속하는 것이고 연꽃은 연꽃과에 속하는 것이고 두 가지가 과가 다릅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고요. 근데 꽃 모양이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가 있죠. 수련과 연꽃을 감별하는 방법은, 수련은 물 위에 잎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즉 잎이 물을 좋아해서 잎과 물이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연꽃은 이 연꽃의 잎은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 위에 이렇게 잎 줄기가 올라와서 물과 거리를 두고 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물에 붙어 있으면 수련, 잎이 물에서 떨어져 있으면 연꽃, 이렇게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 흔히 먹는 약초 중에 인진쑥이라는 약초가 있는데요. 인진쑥은 원래 한의학에서는 이 사철쑥이라는 식물의 잎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농가에서 더위직이라는 식물의 잎을 인진쑥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실제 원래의 인진쑥은 이 사철쑥에 해당하고요. 이 더위지기는 인진쑥을 구하기 힘들었을 때 그 대용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인진 그러면 사철쑥인데, 사철쑥과 더위지기의 차이는, 사철쑥은 이파리가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그래서 약초 상태에서 잎을 보았을 때 잎이 실처럼 가늘다 그러면 오리지널 인진쑥인 사철쑥이 맞고요. 잎을 펼쳐보았는데 잎이 이렇게 깃털처럼 갈라져 있지만 잎 모양이 보인다 그러면 이것은 더위지기, 인진쑥의 대용품인 더위지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의 모양을 가지고 사철쑥과 더위지기를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잎 모양을 가지고 간단히 감별할 수 있는 약재가 또 있죠. 나팔꽃인데요. 나팔꽃은 그 종자를 견우자라고 해서 약으로 씁니다. 그 나팔꽃은 꽃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이렇게 생긴 나팔꽃과 이렇게 생긴 나팔꽃 꽃 모양은 똑같지만 잎 모양이 다르죠. 잎 모양이, 이 나팔꽃은 삼지창 모양으로 잎이 갈라져 있는데 이 나팔꽃은 동그란 원형이죠. 그래서 원래 나팔꽃은 삼지창처럼 갈라진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일반 원 나팔꽃이고, 이렇게 동그란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둥근잎 나팔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꽃과 둥근잎 나팔꽃을 감별하는데 잎 모양을 가지고 쉽게 감별할 수가 있죠. 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산초나무가 있습니다. 산초나무의 열매 껍질을 산초 또는 초피라고 해서 식품으로도 많이 쓰죠. 추어탕 먹을 때 넣는 그 매운 가루가 산초가루인데요. 산초나무하고 초피나무가 서로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가시의 위치입니다. 산초나무는 가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가시가 번갈아가면서 나는 호생을 하는데요. 초피나무는 가시가 날 때
한 쌍의 가시가 동시에 납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두 개씩 나면은 초피나무, 가시가 하나씩 나면 산초나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약으로 쓸 때는 산초나무는 주로 식품으로 많이 쓰고 초피나무는 주로 약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약효는 초피나무보다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민들레죠. 민들레인데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와 또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 민들레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이점은 겉에서 봤을 땐 비슷하지만 꽃 밑에 부분 총포라고 하는데 이 총포를 보면 우리 민들레는 총포 편이 뒤로 젖혀지지 않고 꽃잎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 서양 민들레는 이 총포 편이 뒤로 젖혀져서 꽃잎과 반대 방향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총포 편이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뒤로 뒤집어져 있느냐 이걸 통해서 민들레인지 서양 민들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가장 비슷하게 생긴 식물도 어떻게 한 포인트를 보면 서로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차이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들이 연구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야외에 나가서 식물들을 관찰하고 이 식물과 저 식물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어떤 것은 같고 어떤 것은 다른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본초 탐사의 중요한 하나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 더운 여름에 비도 많이 오는데 본초 탐사하는데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